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 퇴임 이후에 실질적인 유럽 수장을 노리면서 대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내년 4월에 있을 대선에서 재선하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곧 퇴임하게 되는 이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서 확고한 유럽의 리더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1월 프랑스가 EU의 이사회 순환 의장국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6개월인데요. 이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포스트 메르켈 이미지를 굳히면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까지 거머쥐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책의 기조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대선에서의 승리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대선 판도는 한마디로 혼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프랑스 내에서 이 우파, 극우파를 포함해 가지고 우파의 부상이 돋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의 대선 판도의 대변화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인종차별 발언으로 기소된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는 35살이나 차이가 나는 자신의 여성 보호자가 나오고 불륜설까지 나돌았던 프랑스 극우 방송인 에리크 제무르입니다. 그는 아직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 극우파의 상징 인물이었던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를 위협할 정도로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여론조사 기관인 헤릭스 인터랙티브가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 중도 보수의 마크롱 대통령이 23%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마크롱을 위협해왔던 극우의 마린 르펜이 16%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또 이 우파의 그자비에 베르트랑이 14%, 극우의 에리크 제무르 13%, 그리고 극좌의 쟈리크 멜랑송이 13% 이렇게 뒤를 따르면서 마크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우를 포함한 우파의 돌풍이 상당히 거세다는 겁니다. 이 제무르의 경우에는 3주 전만 하더라도 불과 7%였는데 그 사이에 6%나 상승을 하면서 4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한때 이 여름 한때 이 지지율이 28%까지 치솟았던 이 국민전선의 극우 르펜은 16%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변의 대조짐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프랑스 대선은 이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만에 결선 투표를 치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크롱 대통령하고 르펜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만은 만약에 르펜 대신에 제무르가 결선 후보로 떠오른다 그러면 그야말로 프랑스 대선판은 혼돈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이 프랑스 24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가지고 이 중도 우파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파의 정책들을 일부 흡수하면서 대선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대선 쟁점으로 부각한 이민자 통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이민자 수용 반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파 후보인 미셸 바르니, 공화당 소속인데 이 공화당 소속의 후보조차도 3년에서 5년 동안 이민자 수용을 중단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이민자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국은 이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선명성 대결로 요동칠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선수를 치고 나온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무슬림 이민자에 대해서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중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무슬림에 의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가 잇따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비등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 6,700만 명 중에서 무슬림이 600만 명이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해산 작업에 나섰고요. 알제리 같은 전통 우호국인 북아프리카 3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지난 9월 29일 일간 르피가로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의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의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라 그랬습니다. 또 지하드, 그러니까 이슬람교 전파를 위해서 벌이는 투쟁을 미화하는 책을 펴내면서 극단적인 이슬람 선전을 전개하는 이슬람기 출판사인 나와, 그리고 지난해 주 프랑스 미국 대사관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였던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단체인 LDNA를 포함해가지고 몇몇 단체는 해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그동안에 중도 우파인 이 마크롱이 무슬림이라든지 이민자에 대해서 유약하게 대응한다 그러면서 거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공격에 맞서가지고 마크롱이 리더로서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정책 변화에 의해서 또 다른 카드 하나가 뭐냐면 이후에 전략적 착취 카드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유럽만의 힘으로 자주 국방에 나서자, 이런 내용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이걸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유럽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군다면 우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건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프랑스나 유럽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 동맹 출범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 관계가 부각되긴 했습니다만은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하고 지난 9월 20일 전화 통화를 했고요. 10월 말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했던 대사도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자, 이로써 오커스 출범으로 인한 미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갈등 관계는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호주의 잠수함 주문 취소가 프랑스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도 지난 9월 24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전화로 여러 가지 공통 이해사항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양국 관계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BBC가 총리실 대변인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1일 인도의 모디 총리하고도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행동을 다짐했다, 이렇게 AF통신과 DPA가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오커스 출범으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 증폭 양상은 이 마크롱 대통령의 말같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 전략적 자치 카드를 꺼내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적으로 메르켈의 뒤를 잇는 유럽의 지도자라는 이미지 부각, 이게 우선적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 프랑스 대선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크롱 과연 메르켈의 뒤를 잇는 유럽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마크롱의 메르켈 후계자 카드는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프랑스 대선에서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위대한 프랑스가 유럽을 주도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그 유럽의 지도자는 바로 마크롱이다, 이런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사실 유럽 내에서도 이 메르켈 퇴임 이후에 유럽 지도자로서 마크롱을 주목하고 있긴 합니다.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이 속했던 기민 기사련이 패배를 하면서 이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울라프 숄츠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숄츠는 유럽 사회에서는 어차피 새내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도 많은 EU 국가들이 마크롱의 정책 아이디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한 겁니다. 마크롱이 반무슬림,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 특히 내년에 1월부터 이제 프랑스가 EU의 순회 의장직을 맡게 되기 때문에 마크롱의 그런 유럽 지도자로서의 부상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유럽 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이미 마크롱이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라든지 또 마르크 루이터 네덜란드 총리한테 협조를 부탁했다는 말도 흘러나옵니다. 이들 모두 마크롱 같이 중도 우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크롱의 유럽 지도자 등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연히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라든지 경험 등이 유럽 최강국인 독일을 16년 동안 이끌어온 메르켈 총리하고 비교를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의 조지나 라이트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프랑스가 유럽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마크롱이 종종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점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익스프레스도 지난 9월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인물로서 메르켈 총리를 대체하려는 이 마크롱 대통령의 꿈은 벨기에 정치평론가 장 브리퐁 교수에 의해서 무참하게 굴욕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가 마크롱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도 독일의 도움 없이 마크롱 혼자 유럽의 리더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독일에서 연정 협상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차기 정부가 일찍 출범하는 쪽이 마크롱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럽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년 4월에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프랑스 내에서 우파 바람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변화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렇다고 중국 포위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통해서 경제 공동체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오커스 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틈이 보이니까 그 사이로 끼어들려고 했던 나라가 있죠. 그 중국의 꿈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